안녕하세요. 위잘라 TV 시청하신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작가 공간으로 모셨던 귀한 손님 모시고 앞으로 시리즈물로 갈 것 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기독교 국제학교에서 국어와 또 철학, 한국사를 융합한 국어 수업을 하고 있는 국어교사 홍진아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진아 작가님. 반갑습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가 함께 방송한 다음에 네. 애프터로 이야기 나누면서 정말 무궁무진한 아이디어들이 있으신 거를 보고 저희 탐이 나서 네. 함께 방송 계속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드렸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네, 감사하고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어떤 주제로 할지 또 기대가 됩니다. 네, 제가 지난번에 이제 와서 말씀드렸다시피 중학생들 국어 수업을 하면서 1학기 때는 정의란 무엇인가, 그리고 2학기 때는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 나를 바꾸는 지혜, 이 두 책을 제가 부교재로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네. 네, 물론 이제 중학생들이다 보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10대를 위한 정의란 무엇인가를 사용하고는 있어요. 네네. 근데 그 두 책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주제가 바로 트롤리 딜레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수업 시간에도 정말 다루는 주제이고 그래서 네. 트롤리 딜레마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좋습니다. 트롤리 딜레마는 아시다시피 마이클 샌델 교수가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소개해서 굉장히 유명해져서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그리고 각종 논술 시험 같은 데서도 이제 많이 물어보는 단골 주제이기도 하고요. 네. 그런데 이 트롤리 딜레마가 원래는 마이클 샌델 교수가 만들어낸 딜레마는 아니고요. 네. 영국 철학자인 필리파 푸시라는 철학자가 그 도덕적 실험을 제안한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알려지게 되었는데요. 첫 번째 트롤리 딜레마를 이제 소개해 볼게요. 네. 이제 케이스 1인데요. 전차가 있어요. 전차에 여러분이 기관사예요. 네. 이 전차는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브레이크가 고장 났어요. 브레이크가 고장 나서 멈출 수가 없어요. 네. 저 앞에 5명의 인부가 선로를 고치는 공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대로 가면 5명의 인부를 치여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차 안에 비상 레버가 하나 있어서 네. 그 레버를 올리면 선로 방향이 바뀌어요. 그래서 비상 선로로 바꿀 수가 있어요. 네, 방향을 네.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런데 비상 선로 쪽에는 한 명의 인부가 또 이제 공사를 뭔가 고치고 있었어요. 네. 그런 상황이에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냥 내가 비상 레버를 올리지 않으면 열차가 직진을 하게 되면 5명의 인부가 죽게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내가 조금이라도 인명피해를 줄여보겠다 하면은 비상 레버를 올려서 선로를 바꾸면 이제 한 명이 죽을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 도덕적 가설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수업 시간에 이 네. 트롤리 딜레마를 소개하면서 이제 학생들에게 물어보거든요. 내가 만약에 기관사라면 그냥 직진을 할 것인가? 아니면 비상 레버를 올려서 조금이라도 인명피해를 줄일 것인가? 고민을 좀 해야 되겠죠. 이게 그쵸. 쉬운 문제가 아니잖아요. 맞아요. 제가 언뜻 생각할 때는 그래도 희생이 작은 게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할 것 같아요. 순간적으로. 네. 근데 만약 순간적으로 생각해서 선로를 바꿨는데 그곳에 일하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라면. 가족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처음에는 이제 거기까지 나가지 않고요. 네네. 이제 학생들이 물어보죠. 근데 그 5명이 전차가 오는 소리를 듣고 빨리 피할 수도 있지 않나요? 네네. 네,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그쵸. 실제 상황에서는 그런 변수들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도덕적인 추론이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없다고 가정하고 네. 그럼 이제 아이들이 고민하죠. 어쩔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브레이크가 네. 고장 났고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래도 5명의 인명 피해보다는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이 좋지 않느냐. 맞아요. 보통은 이제 비상 선로로 우회하겠다. 맞아요. 네, 그렇게 희생이 하는데, 조금이라도 적게 하려고. 네, 맞아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한 명은 또 무슨 죄예요, 그렇죠? 네, 거기 그러니까요. 있는 인부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이제 소수의 희생이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비상 레벨을 올리겠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거기 이제 인부가 아니라면 이제 지나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쵸. 인부가 아니고 비상선로에 있는 한 명이
이제 우리 엄마야. 그러면 아이들이 이런 소리가 나와요. 그러니까요. 조금이라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선로를 우회하겠다라고 대답한 학생들도 이제 탄식이 나오는 거죠. 근데 우리 엄마라면, 근데 우리 엄마를 살리려면은 5명을 그냥 죽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네, 그냥 직진을 하게 놔둬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다수를 살리기 위해서 내가 아는 나의 귀중한 가족을 희생시킬 수 있을 것인지 이거는 정말 누구에게나 너무나 어려운 문제일 거예요. 그래도 우리 엄마지만 그래도 나는 다수를 살리겠다고 대답한 친구도 있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실제 상황이 닥치면 내가 정말로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도 이제 물론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제가 기억에 남는 학생 중에 이는 엄마를 희생시키고 다수의 사람을 구할 것 같다라는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다들 놀랐죠. 그래서 그러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학생이 정말 이런 대답을 했는데요. 저희 엄마는 엄마를 희생하고 많은 다른 사람들을 살리기를 바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엄마의 그런 생각을 알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는 엄마지만 엄마를 희생하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자기 엄마라도 그런 선택을 하셨을 거다. 이렇게 대답한 친구가 굉장히 기억에 남습니다. 그 친구는 확고한 어떤 엄마에 대한 신념이 신뢰가 있네요. 네, 그런 분들이 있죠. 인류애가 네, 있는 네, 분들이. 네. 기본적으로 5명을 살린다는 것 자체가 네. 흔히 얘기하는 공리주의 쪽으로 가는 거기 맞아요. 때문에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 네, 맞아요. 민주주의에서도 일단은 다수가 선택한 것을 반영한다라고 하지만 또 하나 중요한 거는 네. 소수도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네, 분명히 맞아요. 또 존재하기 때문에 네. 저 같으면 아무 선택도 안 해요. 그냥 왜냐하면 놔두면 그대로 가는 거죠. 5명에게. 내가 무언가 선택을 한다는 게 나한테 칼자루가 쥐어졌다는 거고 내가 신의 위치에 간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죄책감이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봐요. 그쵸. 내가 했다. 맞아요. 내가 결정을 한 거잖아요. 근데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도 죄책감이 들 것 같아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죄책감이 적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건 네. 또 그렇구나. 저는 또 네.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 그래서 이런 생각을 엉뚱하게 해봤어요. 레버를 반쯤만 올리면 혹시 얘가 탈선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제 열차가 멈추지 않을까. 그런 조건들을 다 빼버려야 된다는 것이 이 질문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런 가정은 싹 다 빼버려야 되는 거죠. 탈선시키고 싶네. 그렇죠. 네. 네, 맞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제 고민하다가 정말로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얘기를 해요. 그냥 두면 내 잘못이 아니잖아요. 브레이크가 고장난 건 내 맞아요. 잘못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가면 기관사의 잘못이 아닐 수 있죠. 기계적인 결함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법정에 섰을 때 나의 잘못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그래도 더 많은 사람을 조금이라도 인명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비상 레버를 당기는 그 행위는 나의 선택이잖아요. 나중에 법정에 섰을 때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유 때문에 실제로 그냥 놔두겠다. 저는 네, 법정에 쓰는 거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 죄책감 때문에 그런 네. 거예요. 그 사람이 아무리 남모르는 사람이더라도 그 네. 사람이 계속 아른거릴 것 같은 거예요. 내가 그런 결정을 한 거잖아요. 네, 그렇죠. 결정에 대한 책임 때문에 그러는 거죠. 법정에 쓰고 이러는 거는 두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네. 그거는 변호사만 잘 쓰면 다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은 걱정 안 해요. 근데 이거 신기하다. 5명이 아른거리지 않을 거라는 거죠. 1명만 아른거리고. 어차피 가던 길이었기 때문에 그건 내가 아른거릴 대상이 아니라고 근데 저는 저는 보는 거예요. 그것도 아른거릴 것 같아요. 내가 선택 안 했어도 최근에 제가 네. 스위트홈을 보고 있잖아요. 네네. 괴물이 돼서 덤비는 존재를 죽였어.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들이 괴물은 되어 있지만 의식이 있는 상태였어. 죄책감이 들까 안 들까요? 들겠죠. 가만히 있으면 내가 죽어. 죽이면 내가 죄책감이 들어. 어떤 선택을 할까? 죽이겠죠? 그쵸? 그렇긴 하는데 이제 저는 1명과 5명에게 다 죄책감이 들 거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죽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있을 것 같아요. 이 책을 읽을 때도 가정을 다 빼버리라고 했을 때는 저는 그냥 둔다였어요. 전 선택을 아무것도 못할 것 같은데 양쪽 다 싫은데. 그러니까요. 그게 적극적으로 선택을 안 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네. 그냥 선택을 안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선택을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어렵네요. 맞아요. 저는 어떻게 해도 다 죄책감에 쌓일 것 같아가지고. 재난 영화를 많이 보다 보니까 저런 상황에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해보는데 네. 적극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쪽을 전 선택할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를 이제 말씀드릴 건데요. 네. 이제 두 번째 케이스는 이제 내가 기관사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내가 선로 위에 있는 다리 위에 서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질주하고 있는 전차를 바라보는 입장입니다. 마찬가지로 브레이크가 고장나서 전차가 질주하고 있는데 앞에 선로에는 5명의 인부가 마찬가지로 이제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비상선로가 없어요. 그냥 가야 되는 거네요. 네네. 질주를 하게 되는데 내 옆에 덩치가 산만한 남자가 있는 거예요. 강호동.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가정을 하는 거죠. 내가 만약에 그 남자를 밀어서 떨어뜨리면 그 남자로 인해서 이제 전차가 멈추는 거예요. 전차가 멈추고 5명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덩치가 산만한 남자는 죽게 되겠죠. 네, 이런 경우에 내가 그 남자를 밀어서 떨어뜨릴 것인지. 그러면 우리가 질문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아니 네가 떨어지면 되지 왜 다른 사람을 그러니까. 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은 그냥 그 시기에 옆에 있었을 뿐이에요. 네. 아무 죄도 없어요. 그냥 덩치가 크다는 거. 네, 근데 이제 이런 가정이 들어가는 거죠. 나는 덩치가 크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떨어질 수도 있지만 내가 떨어지면 그 전차를 막을 수 없어요. 네, 너무 작아가지고 전차가 그냥 날치고 어차피 질주해서 5명도 죽고 나도 죽고 이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덩치가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리면 전차를 막을 수 있다는 이제 그래서 5명을 살릴 수 있다는 가정을 하는 겁니다. 그 네. 남자는 죽겠죠. 네. 이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에게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물어보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남자를 밀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물어보면 이번에는 내가 적극적으로 그 남자를 밀어야 돼요. 물론 케이스 1에서도 내가 비상선로를 당겨야 하는 건 맞죠. 기관사로서. 하지만 이게 굉장히 너무나 다르다는 거예요. 맞아요. 레버를 당기는 것과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거는 정말 이게 다르다고 느끼는 거죠. 그쵸. 그렇죠. 이거는 느낌만 그래요, 사실. 바로 살인이 되는 거예요. 살인한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쵸, 하지만 그쵸. 비상선로를 당기는 거는 전체 방향을 바꾼다고 생각하지 사람을 밀쳐서 떨어뜨리는 것처럼 직접적인 살인을 한다고는 조금 덜 느끼게 되는 거죠. 물론 같은 효과를 내는 거지만. 맞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케이스 2에서는 남자를 밀쳐 떨어뜨리는 것은 살인이다. 그렇게 할 수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네. 조사를 해봤을 때. 자, 이런 경우에 이제 학생들도 많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책의 또 한 가지, 요 버전에서 약간 변형된 주제인데요. 네. 사람들이 압박감을 느끼는 게 내가 그 남자를 밀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직접적인 살인을 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 좋단 말이죠, 기분이. 덩치가 산만한 남자 밑에 맨홀이 있어요, 맨홀. 그래서 맨홀 뚜껑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레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레버를 내가 당기면 그 맨홀 뚜껑이 빠지는구나. 열려요. 네, 그래서 그 남자가 빠지면서 선로에 떨어져서 전차를 막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케이스를 제시했을 때는 사람들이 또 대부분 레버를 올려서 그 사람을 맨홀에 빠져서 전차를 막겠다는 대답이 또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케이스 1에서 비슷하잖아요. 레버를 당겨서 비상선로로 우회하는 것과 레버를 당겨서 맨홀 뚜껑이 열리는 것을 이제 비슷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손으로 직접 남자를 밀어서 죽게 하는 것보다는 약간 압박감을 덜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네네. 이런 경우에도 이제 학생들이 대부분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정말 살인은 안 된다. 그 사람은 아무 죄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적으로 개입했을 때 살인이 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많이 대답을 합니다. 네, 실제로. 네. 이게 현대전에서 일어나는 상황이랑 유사한 것 같아요. 과거의 전투는 칼을 갖고 싸웠잖아요. 네네. 바로 앞에 사람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 느낌하고 총으로 또는 활로 상대방을 죽이는 거를 사람들이 동일시하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머신건이 나오면서부터도 생긴 현상이 보지도 않고 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리고 포병들은 더 심한 거죠. 네. 안 보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까지 가는 건데 사실은 똑같잖아요. 다르지 않거든요. 네. 근데 사람들은 참 묘하게도 자기 합리화를 묘하게 네. 한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게 돼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케이스에
5명은 살릴 것인가. 그럴 때는 이제 비상선로로 방향을 돌리면 5명을 살릴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적용되는 원칙이 바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잖아요. 맞아요. 인명피해를 조금이라도 줄여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이제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이 적용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다수를 위해서 소수가 희생되어야 하는 것이 정당한가, 이제 그런 거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케이스 2에서 보듯이 덩치가 산만한 남자를 미는 것은 대부분이 몹쓸 행동이다. 나 직접적인 살인이다. 이거는 사람들이 그런 이제 압박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사람들이 대부분 이런 비슷한 반응을 보이는 그 도덕적인 원칙에 의한 차이점이 어디서 오는가,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는데요. 네. 첫 번째 케이스 1에서 비상 레버를 당기는 것은 그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것이죠. 비상 레버를 당기는 거는 이제 더 많은 사람을 살리려는 의도지, 내가 그 한 명을 죽일 의도는 없었다. 두 번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를 밀지 않겠다라고 사람들이 많이 대답하는 것은 남자를 죽일 의도는 없었다. 하지만 밀게 되면 전차를 막기 위한 행동이었다. 이렇게 이제 나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거는 이제 두 가지 경우에서 중요한 것은 죽일 의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제 그런 것이고, 이제 레버를 당기느냐 아니면 미느냐, 그게 이제 나의 선택이잖아요. 그런 경우에서 이제 심리적인 압박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된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최인철 교수의 프레임에서도 네. 이 트롤리 딜레마가 나오거든요. 네. 챕터 1에 보면은 프레임은 정의다, 프레임은 맥락이다 해서 이제 여러 가지가 나와요. 그 중에서 이제 프레임은 맥락이다. 거기에 이제 이 트롤리 딜레마가 또 소개가 됩니다. 사람들이 이 도덕적 추론인 트롤리 딜레마를 들었을 때 케이스 1이든 케이스 2든 선택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가설이긴 하지만. 그랬을 때 사람들이 선택하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맥락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굉장히 선택하기 힘든 이유는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수를 위한 소수의 희생은 정당한가? 근데 그렇게만 물어보면 사람들이 선택하기 너무 어렵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맥락이 주어지면 더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고 되어 있긴 해요. 하지만 이제 제가 볼 때는 지금 우리가 다 얘기했잖아요. 구체적인 맥락을 얘기한 거죠. 네. 이제 선택하기는 여전히 쉽지 않다. 그쵸. 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그 최인철 교수가 말하는 구체적 맥락은 무언가요? 구체적인 상황이라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얘기하는 것이 구체적인 상황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 탄만한 덩치의 남자를 밀지? 이런 그래서 생각을. 레버가 있는 게 훨씬 편한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처음에 사람들이 안 민다고 했을 때 그게 과연 그 사람의 도덕적인 이유냐라는 질문은 전 하게 돼요. 맞아요. 밀다가 내가 밀릴 것 같은데? 맞아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네네. 그러니까 스위치가 단순하기 때문에 바라보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사실은 최인철 교수의 얘기는 이해는 되나 사실은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정말 묻고 싶은 것에서 벗어날 게 너무 많아져요. 그러면 정상적인 질문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러니까 맥락은 만들어내면 되는 거거든요. 그 맥락이란 거는 어떤 가정하에 어떤 시선으로 본 맥락을 주는 거잖아요. 사회적으로 보면 정치적인 맥락이건 어떤 거건. 맞아요. 그래서 그 맥락을 한쪽에서 정해버리니까 그렇지 않은 쪽에서는 그걸 이해를 못하고 반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맥락을 주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또 질문도 하게 되네요. 맞아요. 법정 드라마 같은 걸 봐도 이런 거 갖고 장난을 치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한쪽 시선으로 쭉 몰아가는 거죠. 그렇죠. 네. 특히 배심원 제도가 좋으면서도 나쁜 점이 이런 부분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최인철 교수가 하고 싶은 말은 이해가 되고 하는데 그 맥락 때문에 도리어 오류가 생길 수도 있는 부분도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트롤리 딜레마 나오는 부분에서 최인철 교수가 그 얘기를 했어요. 악마의 편집.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예능 방송이나 이제 그런 것을 봤을 때 그 방송들을 찍을 때 굉장히 많은 시간을 찍는다고 하죠. 맞아요. 엄청난 시간을 찍는데 왜 고정 그 방송에 부분만? 나오는 부분은 뭐 50분, 60분 요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출연자가 의도한 것이 전혀 아닌데 어떻게 편집을 하느냐에 따라서 맥락을 그 출연자, 만들어버린 네, 거죠. 맞아요. 그 출연자가 천사가 되기도 하고 악마가 되기도 하고 그런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그걸 이제 악마의 편집으로
이제 최인철 교수가 이 책에서 정말 소개를 했어요. 최인철 교수가 가장 강조하는 게 이제 프레임, 맥락이다. 맥락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지 어떤 그 한 부분만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할 수는 없다. 이제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떤 도덕적인 판단을 내려야 할 때 이런 트롤리 딜레마처럼 우리는 항상 어떤 구체적인 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죠.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는가 하는 그런 원칙들이 부딪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딜레마라는 것이 그런 것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굉장히 선택하기 어려운 상황을 딜레마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추구하는 도덕적인 원칙이 보통 이제 충돌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트롤리 딜레마 상황이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예시가 나와요. 저도 굉장히 놀랐고 이제 그걸 소개하면 이제 아이들도 굉장히 이런 일이 정말 있었는가 하고 놀라는데요. 그것이 바로 아프가니스탄의 염소치기예요. 미군이 전에 이제 아프간에서 무장 세력 중에 고위 간부를 이제 빨리 잡아야 돼서 이제 정찰병을 보낸 거예요. 정찰병 4명을 보냈어요. 그래서 마이크 루트렐 하사와 그 부하들 3명 해서 4명을 이제 보내게 됐는데요. 거기서 전투를 벌이는 교전 임무가 아니고요.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산악 지역이잖아요. 거기가 이제 바위산 같은 굉장히 큰 그런 높은 산에 가서 이제 고위 간부를 이제 어디 있는지 찾아서 이제 본부에 알려주는 그런 정찰 임무를 맡았는데요. 그 사람들이 가서 이제 정찰 임무를 하고 있을 때 돌발 상황이 이제 발생하게 돼요. 갑자기 이제 염소를 몰고 염소치기들이 오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이제 어른들도 있었지만 책에 보면 한 14살 정도가 되는 소년이 있었다고 해요. 그 사람들이 염소를 몰고 이제 산으로 풀 먹이려고 이제 온 것이죠. 그들을 맞닥뜨리게 돼요. 미군이. 이런 상황은 자기들이 예상한 상황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당황하게 되죠. 그냥 보낼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들을 죽일 것인가? 그들이 굉장히 고민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민간인이잖아요. 그들을 그냥 보내자니 이 사람들이 미군인 거 알잖아요. 가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저기에 미군이 있다. 그러면은 금방 이제 군 부대를 보낼 수 있을 것이고, 그럼 자기들은 정찰 임무 때문에 무기를 많이 가지고 오진 않은 것이죠. 그리고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거기에 산악 지역이기 때문에 무전기가 잘 안 돼가지고 본부에 쉽게 요청을 할 수 없는 상황이 이제 나중에 되거든요. 그래서 그냥 보내자니 그 사람들이 탈레반 세력한테 가서 이제 일러서 그 사람들이 잡으러 올 것이 이제 걱정이 되는 상황이고,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 입막음을 하려면 그냥 죽이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완전히 입막음 하려면 그냥 그 자리에서 죽이는 경우. 근데 이제 14살 정도의 청소년이 있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정말로 민간인이라면 아무 죄 없는 민간인을 죽이는 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굉장히 갈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들을 보내줄 것인가, 죽일 것인가. 그래서 일단은 이제 그 사람들을 나무에 묶어놓고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그 마이크 루트렐 하사도 부하들의 의견을 물어봤는데 그냥 보내자는 부하도 있었고, 안 된다. 그럼 가서 분명히 얘기할 거다. 그럼 우리 와서 다 죽는다. 이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고, 한 명은 기권하고,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누가 결정을 내리겠어요. 제일 높은 하사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죠. 리더의 입장은 굉장히 책임감이 따르는 굉장히 결정 내리기 어려운 지위인 것이죠. 게다가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래서 마이클 루트렐 하사가 굉장히 고민한 끝에 책에 이렇게 나와요. 이 죄 없는 사람을 정말 내가 죽일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냥 보내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당연히 들었겠죠. 그때 선택을 내리기 어려운 이유는 그 사람들이 정말 가서 어떻게 할지 모르기 때문에, 불확실하기 때문에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마이클 루트렐 하사는 그들을 살려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결국 보내줬어요. 자,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정말 참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이클 루트렐 하사가 나중에 살아 돌아와서 회상을 했을 때 내가 다시 그 상황에 처했다면 그 사람들을 그냥 죽이겠다라고 했어요. 어마어마한 그 무기들을 가지고 로켓포까지 들고 그 탈레반 세력들이 출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잡기 위해서 따라와요. 그러니까 이들은 본부의 지원을 요청하면 되는데 문제가 통신이 제대로 안 됐어요.
그래서 본부에 계속 연락을 하기 위해서 자꾸 이제 높은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나중에 어떻게 하다가 통신이 잘 안 되다가 잠깐 통신이 돼가지고 우리가 이런 위험한 상황에 처했다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에 이제 본부에서 헬기를 띄웁니다. 그래서 당장 가서 그들을 구해주기 위해서 헬기를 띄우는데 미국에서 이제 헬기가 뜰 때는 헬기가 한 대만 뜨지 않는다고 해요. 왜냐하면 로켓포 같은 거는 이제 헬기를 격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공격용 헬기 아파치가 같이 떠야 된다고 해요. 그 당시에 같이 뜰 수 있는 아파치가 없었다고 해요. 다른 지역에 나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한 대만 출동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 헬기가 이제 왔는데 안타깝게도 그 로켓포에 맞아서 거기 16명이 왔거든요. 헬기에 격추당해서 다 죽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이 계속 도망을 가고 이제 하는 과정에서 엄청나게 이제 총 맞고 그다음에 돌산에서 뛰어내리고 이제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부하들이 다 죽게 됩니다. 결국에는 마커스 루트렐 하사만 큰 부상을 입고 그 아프간 민간인 마을 쪽으로 이제 도망을 오게 돼요. 이제 그 민간인 마을에서 이 사람을 구해줘요. 아프간에는 또 그런 또 풍습이 있대요. 그 자기네 마을에 들어온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손님을 잘 돌봐줘야 된다는 또 그런 풍속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위험을 감수하고 이 사람을 치료해 줍니다. 마커스 루트렐 하사를. 근데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탈레반들은 이 사람이 피해간 이 마을을 와서 미군을 내놓으라고 또 이제 막 총격전을 벌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프간 마을 사람들이 이 사람을 내주지 않아요. 내주지 않고 끝까지 보호해주고 그리고 이제 한 사람을 보내서 미군 부대에 가서 지원 요청을 해서 결국에는 미군이 와서 이 마커스 루트렐 하사를 데리고 가서 이 사람만 살게 돼요. 이것이 정말 영화로 만들어져요. 이 이야기가 실제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영화로 만들어진 게 이제 론 서바이버라는 이제 영화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과 아프간의 염소치기도 여러분 같으면 그 염소치기들을 살려보낼 것인가 아니면 죽일 것인가 그것도 굉장히 결정하기 어렵죠. 근데 우리는 결과를 알죠. 마커스 루트렐 하사는 그 당시에 결정하기가 어려웠던 게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웠지만 우리는 이제 이미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려보낼 것인가 결과를 알고 나서는 나만 죽은 게 아니잖아요. 마커스 루트렐 하사만 살고 자기 부하도 죽고 그 다음에 구하러 온 16명 다 죽었단 말이죠. 이렇게 수많은 인명피해가 날 거라는 걸 알고도 미래를 안다는 가정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돌려보낼 것인가. 그럼에도 돌려보낸다는 아이들이 있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트롤리 딜레마 상황이 정말로 실제 상황에서 벌어진 아주 좋은 예시라고 할 수가 있죠. 최인철 교수가 얘기했던 맥락적 사고를 다 동원해보면 사실은 살려보내는 게 맞죠. 미군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것 자체의 맥락을 보면 사실은 거기서부터 이미 오류가 발생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미군들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우리는 텔레반에 대해서 나쁘게 보는 시선을 강요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영화에서도 텔레반은 테러리스트야 라고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뒤집어 생각해보면 텔레반은 아프가니스탄의 민족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과연 이 텔레반들을 악으로 보고 이렇게 보는 시선이 옳으냐 이런 얘기도 이제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근데 이걸 다 발라내고 그냥 그 상황에서 그 하사라는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해야 되느냐. 근데 제가 봤을 땐 이 하사는 그 결정을 할 때 오류가 있었던 거예요. 결과에 대해 생각을 하고 했다는 것 자체가 오류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했다는 것은 본인을 방어하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보기엔 그래요. 좋은 결과가 났으면 좋은 선택이고 나쁜 결과가 났으면 나쁜 선택이다? 아니 세상에 우리는 미래를 볼 수 없는 인간인데? 네. 우린 신이 아닌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하사가 만약에 자신의 결정을 뒤에 가서 바꿨다면 그 사람은 내가 선행을 했기 때문에 선으로 돌아올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근데 그런 선택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그건 진정한 선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 사람을 살려보내기로 결정을 했어. 그럼 어떠한 상황이 나한테 오더라도 감수했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구하러 온 16명이 죽었잖아요. 네. 이것도 저는 물음표인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누군가 오다가 그들이 죽을 수 있는데 오라고 하는 게 맞나? 군대에서는 그건 있더라고요. 네. 누군가 한 명이라도 위험에 처하게 되면 사람을 보내는 것이 당연하대요. 그렇죠. 구조하러 보내는 것이죠. 이거 왜 네. 보내는지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그래야 사기가 계속 이어지죠. 맞아요. 사기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남아있던 군인들이 구하러 오지 않을 거면 싸울 이유가 없죠. 그렇죠. 맞아요. 네. 이럴 때 똑같은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한 명 죽음으로써 저 사람들이 위험에 맞닥뜨리지 않아도 돼. 그런 상태에서 SOS를 친다? 이게 또 물음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 물음표가 되게 많이 찍히는.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과연 진짜 처음에 리더십인가? 그렇죠. 처음부터 그게 선이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고 저한테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물으면 네. 빨리 자리를 피할 거예요. 나무에 묶어두고 피하면 되겠네요. 아니요. 그러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빠르게 피할 거예요. 그 사람이 지나가면서 우리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그 사람이 텔레반한테 가서 이야기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릴 거예요. 이 사람도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더 빠르게 피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아, 네. 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의도라는 부분까지 고려를 하면 더 그렇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서 갑자기 최근에 본 드라마가 왜 생각이 날까요? 내가 죽을지라도 너를 구하겠어. 그렇죠. 그게 아름다운 모습인데 사실 그러기는 인간이 그렇게 쉽진 않다고 그쵸, 생각을 그쵸. 해요. 희생인데 항상 근데 그런 건 어려워. 있잖아요. 내 아이가 아프다면 내 아이를 살리고 내가 차라리 죽고 싶어. 이건 진심이잖아요. 그런 그쵸. 건 있을 수 그거는 있을 것 맞아요. 같아요.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 생기는 그런 사랑하는 사람도 감정인데, 마찬가지겠죠. 맞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그런 감정이 생길 수 있는데 이건 그건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인류애인 거죠, 그냥. 그냥 네. 인류애라면 그게 진짜 인류애였다면 뒤집지 않는다는 거죠. 그쵸. 그 말엔 좀 동의하게 되네요. 그러니까 그걸 와서 내가 이렇게 됐고 핑계였다. 그렇죠. 그냥 그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를 죽인다는 것 자체가 죄책감이 느껴진 거야. 그리고 아프간 주민들이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해줬다. 그러면은 그거는 이슬람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볼 수 이슬람도 없기 그렇고. 때문에 네. 그건 단순히 종교적인 가치라기보다는 그냥 관습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했다고 네. 저는 봐요. 네. 그러게요. 이 딜레마란 거 정말 도덕적인 딜레마란 거가 아이들이 생각해보기에 진짜 생각해볼 만하기도 굉장히 하지만 이제 어렵겠어요. 어렵지만 네. 이런 걸 생각하는 과정에서 이제 많이 맞아요. 생각이 이제 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또 그 라이언 일병 구하기가 생각이 나는데요. 자, 톰 행크스가 네. 그쵸 그 지휘자로서 이제 몇 명을 이제 배정 받아가지고 그 라이언 본 적도 없는 그 라이언 맞아요. 일병을 구하러 가죠. 가잖아요. 근데 그 전쟁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이 사람들은 이제 하던 일을 중단하고 이제 명령에 의해서 그 라이언 일병을 빨리 데리고 와라. 걔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가잖아요. 독일 군들을 만나고 이제 싸우고 또 부하들도 죽잖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그 톰 행크스 또 죽죠. 죽죠. 마지막에는. 예, 그런 것도 좀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 좀 생각. 그거는 조금 전 다르게 보는 네. 게 군대라는 조직 특성상 네. 그걸 안 지키잖아요. 그럼 다 무너져요. 그렇죠. 저는 그 부분에서는 그게 생각이 나요. 톰 행크스는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명령을 수행해야 되는 네. 거고 명령을 철저하게 수행한 사람으로서 군인 정신이 투철한 사람으로 네. 저는 받아들여지는데 중간에 독일군 포로를 한 명 살려보내줘요. 네, 맞아요. 그게 이거는 있었죠. 네. 동일한 상황, 지금 네, 말씀하셨던 네, 맞아요. 이 로니 서바이버와 동일한 상황이라고 그러네요. 저는 봐요. 네. 그 상황에서 돌려보내는데 그럼 톰 행크스가 그 상황에서 후회를 하느냐? 거기서는 후회하는 모습을 보여주진 않아요. 네. 내가 그걸 실수했다라는 표현은 하지 않거든요. 네. 그게 진짜라고 보는 거죠. 맞아요. 그 독일군 그 장교를 한 명 장교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장교였는지 누구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살려보내줘요. 네, 그 사람을 살려보낼 것인가 말 것인가 또 부하들하고 또 맞아요. 의견이 갈려서 맞아요, 굉장히 맞아요. 싸우잖아요. 맞아요. 토론을 하죠. 그래서 부하들이 이 사람 살려보내 분명히 나중에 맞아요. 큰 화가 될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결정을 해서 살려보내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 뒷부분에 보면 그 사람이 살아서 또 이제 맞아요.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뭐 죽였어야 되는 게 근데 뭐가 맞다고 물론 하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결과를 보고 그게 맞아요. 그 행동이 그러면 안 옳다 된다고 봐요. 그르다라고 판단을 하면 안 된다는 맞아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할 때 결과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마땅히 하는 것이 맞아요. 옳은가, 맞아요. 마땅히 하는 것이 그른가. 맞아요. 네, 그게 이제 칸트의 경원적 명령 이제 그런 게. 그 상황에서 톰 행크스가 선택해야 되는 거는 사실은 풀어주느냐 아니면 한 명을 딸려서
포로로 데리고 가느냐의 그쵸. 네. 상황인 거지 네. 죽인다는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제네바 협정이라는 게 존재하기 때문에 네. 거기서 죽인다는 건 그 협정을 위반하는 위반하는 것이고. 거예요. 네.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네. 그거는 빼야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하사도 동일한 상황인 거예요. 민간인을 죽인다? 군인으로선 하면 안 되는 안 되는 행동이에요. 거죠. 네. 그래서 그 옵션은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네. 그거는 약속을 어기는 거기 때문에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네. 법이라는 게 존재하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상황들 때문에 존재하거든요. 서로 규칙이 다르고 서로 이해관계가 다를 때 표준화를 하나 만들어 놓고 우리 서로 생각은 다르지만 이건 지키자 하고 만들어 둔 거잖아요. 네. 그 상황에서 민간인을 죽여? 이거는 명백한 약속 위반이에요. 인간 대 인간의 약속 위반이기 때문에 얘기할 거리가 안 되는 거죠. 네. 저는 좀 그렇게 봐요. 이건 네. 도덕적인 부분하고는 거리가 있다라고 보는 거죠. 네. 그렇죠. 군인들은 이제 민간인을 죽이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안 되는 거죠. 나중에 끝나서 군법 회부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이스라엘하고 팔레스타인이 싸우고 네, 있잖아요. 네. 이 상황에서도 계속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마스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이스라엘도 인정하는 게 뭐냐면 4분의 1만 하마스였고 나머지 민간인이었어 라는 걸 네. 인정을 해요. 네. 그럼 잘못한 거잖아요. 네. 물론 하마스가 먼저 잘못한 것도 맞아. 네. 그러면 이에는 이고 눈에는 눈인가요? 이렇게 돼버리는 네. 상황이 연출이 되는 거죠. 오늘 되게 여러 가지 어렵죠. 생각을 함께 네. 해봤네요. 네. 네, 이야기거리가 정말 많은 주제인 것 같아요. 노동적 딜레마. 가져오신 이 이야기로 또 이런 거 생각해보지 않으신 분들이 한 번쯤 생각해보시는 기회가 될 것 아이들과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봐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이런 문제를 이제 아이들과 얘기하는 과정 속에서 이제 서로 더 생각하고 또 아이들에게 질문으로서 또 생각을 또 끌어낼 수 있으니까요. 맞아요. 네. 네. 네, 오늘 이렇게 준비해 주신 내용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